정명석 씨 변호인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소송 중이니까. 이따 대형 로펌 변호사도 사임한다면서요? 네, 6명 전부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4명이 이미 이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사건 중에 이렇게 사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돈 다 돌려줘야 되거든. 근데 대형 로펌으로서는 본인들이 이 사건을 사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 뭐 선임료를 돌려주거나 네. 의뢰인 관계가 있겠죠. 네. 또 그 교단에서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사건으로 부정적인 영향이나 어떤 그런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결단은 내린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김태현의 정치쇼. 한세병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아,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3변이 오네요. 오늘은 금요일이라 더 행복합니다. 최애 프로그램 살롱든지 하셨는데 저희가 금요일 마지막에 신삼변 시대하고 살롱든지를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적시로서 힘들어요. 답도 없고 답답하고 깝깝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마지막 주말을 맞이하실 때 좀 귀 좀 씻으시라고 살롱든지를 맨 마지막에가 저희가 배치했는데 근데 이 사실 신삼변시다는 사건 사고도 좋은 건 없어요. 그냥 오늘 특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양변 잘해주셔야 돼요. 살롱든지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가 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살롱지? 어? 아니 일주일의 마지막 코너. 살롱든지는 책 2권 3권 나올 때까지 가야죠. 살짝 반가워하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트라더프 탑 신삼변시대. 오늘은 일단 해체하고 새롭게 꾸며봤습니다. 이번 주 신삼변시대 3분 손정혜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 그리고 홀로 남은 양지열 변호사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탑 오브 탑에 들어온 신삼변 시대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편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아시죠? 담배를 듣고 있다. 듣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네. 담배를 듣고 있다. 양오빠 뭐라 그러는 거야? 하고 다음 주에 와서 뭘 한다니까요. 괜찮아요. 어쨌든 오늘 특별히 우리 허주현 변호사님하고 이 손정혜 변호사 오셔가지고 제가 탑 오브 탑에서 탑 오브 탑 트라더프 탑 이거 더 붙였다. 요걸 좀 알아주시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요거로 할게요. 야, 이거 JMS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요거 이제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죠. 그럼요. 예. 인기라고 말하기엔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네, 뭐 찬반 여러 양론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JMS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네. JMS에 관한 첫 고발이 1999년이었어요. 되게 오래됐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긴 저도 JMS 뭐 정명석 네. 뭐 성폭행 이 얘기를 언론에서 접한 게 꽤 오래됐던 것 같긴 해요. 다들 그냥 귀에는 익숙하지만 귀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내용이라고는 상상 못했던 게 이번 넷플릭스의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99년도에 지상파 3사에서 다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 내용이 여성 신도를 납치했다가 납치한 여성이 차에서 뛰어내려서 탈출하면서 납치 미수로 알려졌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럼 그 여성이 왜 그랬냐라는 후속 기사들이 쭉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번 넷플릭스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여신도들을 데리고 이 가스라이팅을 했고 성관계를 가지고 성폭행이죠. 그리고 떠나려고 하면 회유 협박한다라는 거였고요. 사실 더 놀라운 건 그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했어도 이걸 보도를 했는데 아마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지금 그 김도영 교수님 예, 예. 저분 수학과 교수인데 이런 일을 해오셨구나 이 몇십 년 동안. 근데 그분이 SBS 그때도 제보자로 언론에 나왔어요. 그때는 그거 알고 싶다. 맞아요. 카이스트의 재학생이었습니다. 아, 당시 학생이셨구나. 예, 그때부터 이 혼자서 그렇게 주변에 같이 도와주신 분들도 있지만 24년을 이렇게 좀 싸워왔던 셈인 거고요. 그 이후에 99년도에 그렇게 문제제기가 되면서 사실 정명석은 해외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네. 대만,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돌아다녔었고 이것도 역시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는 곳마다 한국의 사이비 교주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현지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도 요즘처럼 한국이 위상이 높았던 때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더 커졌을 것 같은데 맞아.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 그때는 또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국제적인 위상이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가 2008년도에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가 됐고 중국 공안에. 예, 우리나라에 송환이 돼서 이제 대법원에서 10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제목이 뭐예요? 이 부분이 저는 또 네.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게 그러니까. 죄목이 준강간 준강제추행입니다. 원래는 이게 뭐 저희 삼변 시대에 자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잠이 들었다거나 마약 같은 걸 취했거나 네. 이렇게 한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적인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 네. 범죄를 적용하는 건데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거 불능 상태였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술을 먹어서 저 한거 불능이거나 정신 잃어서 한거 불능인 상태의 여성을 가늠한 게 아니라 예. 종교적으로 한거 불능.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거를 거절할 수 없을 네. 만한 상황에 종교적으로 만들어놨다. 그루밍을 했다. 이거를 법원이 인정해서 사실 저도 이걸 몰랐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 판결인 이게 거죠. 네. 2009년도잖아. 이때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루밍이라는 개념을 법조계 쓰기 전이에요. 아니 몰랐죠. 우리는 그런 게 있는 네, 줄. 그래서 심리적인 지배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판례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의 강간이라는 거 폭행 협박으로 이 사람을 공포에 질리게 하거나 무섭게 해서 반항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 네. 하는 것인데 이거는 종교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했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네. 정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항상 문제가 범죄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조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처벌하고 나서 또 범죄 저지른 겁니다. 보세요. 대법원 저 사건 번호 2009도 2001. 그럼 2009년 판결인 거잖아. 2009년, 2010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10년 형을 받았어요? 출소했죠?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년 다 복역하지 않았어요. 아 중간에 나왔어요? 네, 가석방 나왔나? 그렇고 네.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감옥에 갔던 사실 자체도 종교 내에서 미화가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종교의 어떤 예수님이나 부처는 항상 외부의 세력에 의한 공격을 받고 탄압을 받고 스스로 어떤 희생을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걸 교도소에서 희생하는 장면으로 미화를 하니까 그 이후에도 성도들이 똑같이 그루밍, 가스라이팅, 종교적 지배, 탄압, 억압 네. 이런 것들로 똑같은 범죄가 또 자행이 되는 거죠. 일단 지금 보니까 2018년에 출소했답니다. 그건 10년도 안 채웠네요, 진짜. 그리고 전자발찌 차고 출소했는데 4년 만에 또 똑같은 혐의를 저질러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 중이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공범자들 얘기도 나오잖아요. 특히 지금 JMS의 2인자, 이 실명 얘기해도 되는 거죠? 언론 보도도 언론에 됐으니까. 다 나왔었죠. 예. 정조원 목사?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제가 얼핏 기사 보니까 뭐 본인은 저 뭐 정명석의 범행을 막으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범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인물인데 JMS 2인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정명석이 이제 그 복역 중에 실질적으로 교단을 이끌었다. 2인자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최근에 갑자기 넷플릭스 나오고 반향이 너무 커지면서 분위기가 확 뒤집히니까 네. 자기가 그 채널 유튜브에 올렸어요. 마치 자기도 피해자였던 것처럼. 사실 자기는 17살에 전도가 돼서 이게 뭔지 구별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좀 알고 난 이후부터는 범행을 말리려고 했다. 심지어 네. 정명석한테 뭐 3m 이내로 여자들이 접근 못하게 막았다. 자기는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몇 번이고 울면서까지 얘기했지만 그게 안 됐었다. 이렇게 뭐 양심 선언하는 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피해자들 얘기는 달라요? 이 사람이 핵심 공범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명석에게 여자를 약간 공급하는 공급책 역할을 했었다. 네. 심지어 이 정명석이 만날 수 있는 여자들이 뭐 상록수 스타 이름으로 불렸었는데요. 네. 그 여자들이 가기 전에 정조원을 먼저 봤다고 합니다. 먼저 봐서 면접처럼 보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들어갔다고 하고 처음 이걸 당하면 여자들이 되게 당황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정조원이 거기서 제이언니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큐멘터리에는. 제이언니한테 마음으로 의지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다 그런 거다. 주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 정조은 씨가 얘기하고 나서 녹취록이 또 나왔는데 그 녹취에 보면은 정조은 씨가 옆에 꼭 붙어 있어. 뭐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 네 잘못 뉘우쳐야 된다. 너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죄책감이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보면은 최소한 방조반, 심지어는 뭐 공모 공동정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교단 내에서는 정조은이 자기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네. 부동산 투기 같은 것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의혹을 감추고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심 선언하는 척 먼저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공범적인 냄새도 불친불친 나는데 피해자들 일단 진술에 따르면
검찰이고 수사하고 경찰이나 수사기관 수사하고 뭐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수사기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이단이라든가 사이비 교주 사건은. 근데 굉장히 이제 저항 세력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겠죠. 수사 안 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한테 반향을 가져왔으면 인지 수사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말하자면 피해자 물색도 이 제이언이라는 정조은 씨가 했고 네. 거기 데리고 가서 사전 면담도 정명석 만나기 전에 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의 일부 역할을 가담한 거죠. 그리고 나와서 폭로하거나 고소 고발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는 역할까지 오랜 기간 동안 했다고 한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 충분히 있고요. 적어도 이 종범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 그거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어떤 분노나 이 정의 실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정말 또 영리하시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프로그램에서 주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 분들이 여기에 탈퇴하신 분들이거든요. 과거에 탈퇴해서 내가 목격해오고 심지어 예. 내가 정명석을 도와왔지만 이제는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이제 진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진정 어린 참회와 반성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모면하거나 감면받은 행위인지는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그 다큐멘터리 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본인도 피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어느 순간 되고 맞아요.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 그러니까 탈퇴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또 네, 그러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내면에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서로 그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일종의 이거는 사실 사이비 종교 집단뿐만 아니라 무슨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경우 심지어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에서도 나오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외부 세계와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JMS도 외부 미디어 같은 것들 차단을 다 했잖아요. 보지 말라 뉴스 같은 것도 보지 말라.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본인이 그 전까지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한 일. 근데 주변은 다 비슷한 일을 겪은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피해자인데 또 동시에 다른 사람에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선별을 해서 오랜 기간이 거쳐서 충분히 잘못된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핵심적으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양산하는데 가담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비섞인 상황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역할을 한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 기대하기론 이게 논란이 돼서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이전과 달리 용기를 내서 그런 일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용기 낸 고백 말씀하셨잖아요. 하면 내가 보니까 얼마 전 언론 보도 보니까 유명한 빵집이라 베이커리나 그 베이커리 대표도 내가 사실은 JMS였는데 하면서 뭐 좀 양심선언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있던데. 맞아요. 혹시 맞죠? 도둑픽이라고 기억나세요? 그 아니요. 도둑이 빵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빵 훔치러 갔다가 네. 4시간 동안 빵을 막 먹고 나온 거예요. 나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한 성수동의 빵집인데 대표가 이제 송성래 대표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방송 나와가지고 젊은 CEO로 굉장히 이제 얼굴도 알려지고 그런 분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SNS에 사실 나는 JMS에서 태어난 2세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JMS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 송성래 대표를 낳은 거예요. 네. 근데 부모님이 이 표현이 이래요. 그러니까 착한 것과 진실을 보는 눈은 다를 수가 있다. 근데 부모님은 착한 분이셨지만 진실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곳으로 세상을 만들자 이 교주 말을 믿고 JMS 신도로 살아왔고 거기서 이 송 대표를 낳은 건데 본인이 뭐 지울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과거기는 하지만 신도인 부모들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자기도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너도 목사의 신부가 돼야 된다. 교주의 신부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자, 다행히 송 대표는 피해는 안 봤다는 거죠. 다행히 아빠가 네.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아빠에게 너무 고마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단은 아니더라도 저희 대학교 때 길거리 돌아다니면 그렇게 대화를 하자고 뭐 예를 들면 도를 아십니까처럼 네, 저는 몇 년 전에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네, 선교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한다고 너무 집요하게 들어오는 사람 대화를 한번 해줘야 되나 저렇게 정성을 들여서 대화를 무슨 대화를 시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누구나 종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론이 좀 안 좋은 게 워낙 정량성이 뭐 10,000명에 대한 여성에 대한 성착취 목표가 있었다고 하니까
보니까 그럼 이 교회 믿는 여성들은 다 성폭력 피해자인 거 아니냐라는 네. 식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일부의 피해가 너무 부풀려져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가 막 조금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댓글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단 종교의 문제는 사실 성착취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적 착취거든요. 아, 경제적 착취.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아까 말한 그 정재원 목사도 뭐 1억짜리, 2억짜리 뭐 시계가 몇 개, 뭐 맨날 명품 옷, 그거 다 누구 돈이겠어요? 신도들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성착취가 표면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 집단을 해체하지 못하는 내부에 강력한 조력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저는 이탄을 기대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까지 여러 뭐 사이비 종교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가 새가 불려가지고 약간 애매한 경계선을 타는 종교들 보면 다 돈이 많아. 그렇죠.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돈도 많고 신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아내는 뭐 헌금 같은 명목도 있고 내부에서 다단계처럼 사업체 자체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의 눈길을 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소름 끼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도둑도 반한 맛집이라는 그 대표님 네. 지금 나이가 30이에요. 근데 부모가 JMS 만나서 낳은 아이가 서른이 된 거예요. 그럼 JMS의 시작이 정말 80년대 중반에 시작된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무조건 바깥에서 때리는 모습을 보여버리면 그거를 이 핵심 세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가 시작되는 겁니다. 탄압받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JMS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게 여전히 그 신도들에겐 이런 뉴스 뭐 삼변시대는 물론이거니와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TV 주상파 이런 거 못 보게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탄압을 하면 이분들도 의도치 않게 똘똘 뭉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는 경계에 가면서 함부로 막 이렇게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쪽으로 가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 JMS 관련된 거 역시 종교 담당 기자셨다면 좀 달라요.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도 신천지 너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꽁꽁 숨어버린다 맞아.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예. 객관화시킬 필요가 좀 있어요. 아니 왜냐면 그냥 거기 다니신 교인들을 뭐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서 예. 뭐 범죄를 저지거나 교인한테 돈을 착취하거나 성착취라는 그 지도부가 문제지. 제가 한 보도로 어떤 남성 연예인 같은데 그 십자가 그 예수님 사진을 뿌신 걸 봤어요. 그 정말 몰랐대요. 나는 JMS가 이런 데인지 모르고 가면 편하게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데라서 찾아갔는데 이걸 보고 너무 놀래서 이게 JMS 교회였던 걸 처음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다. 우리가 종교를 믿은 걸 가지고 비난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피해자가 어때야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몰랐어. 거기 그런 데인지 그렇죠. 이런 그거 거. 알면서 그랬어. 이렇게 하는데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교세가 넓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들은 또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난식의 마녀 사냥은 조금 어렵지 않나,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런 기사도 봤어요. 이 JMS 그다음에 정명석 씨 변호인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소송 중이니까. 이따 대형 로펌 변호사들 사임한다면서요? 네, 6명 전부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4명이 이미 이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사건 중에 이렇게 사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돈 다 돌려줘야 되거든. 근데 대형 로펌으로서는 본인들이 이 사건을 사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 뭐 선임료를 돌려주거나 의뢰인 관계가 있겠죠. 또 그 교단에서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사건으로 부정적인 영향이나 어떤 그런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결단은 내린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변호사님들보다 이 변호사님이 소속한 로펌 변호사님들이 가서 그 사건 꼭 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듣지 않았을까. 야, 꼭 해야 되냐 뭐. 형 때문에 우리 다 망해. 뭐 이런 거. 가면 어디 가서 우리 사무실 얘기만 하잖아. 뭐 이랬을 가능성을 명단이 한번 엄청 추정해 봅니다. 돌았어요. 명단이 엄청 돌았어요. 그 변호사 명단? 다 돌았었어요. 아, 네. 그래요? 살인자도 변호해야 되는 게 마땅히 이제 그렇지만 또 어떤 법인의 어떤 그 네이밍에 대한 어떤 브랜드에 맞아요. 대한 가치도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 처지이죠. 우리 변호사들. 예, 그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을 변호하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도 뭐 그런 걸 해본 적 없는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을 보면 국선 변호사 말고 사선 변호사들 있잖아요. 참 보면은 야 대단하시다. 용감하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이고 이거 다음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검정 고무신 다 아는 말 하거든요, 사실.
예, 그냥 얼핏 들은 생각에 검정고무신 원작자라고 하면 굉장히 저작권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빅히트 만화인데, 근데 이 작품을 그린 만화가 이우영 작가 돌아가셨어요. 네, 사흘 전 14일에 발인식이 있었다고 하고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사실은 이 작가님의 어떤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창작자의 어떤 어려움은 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이렇게 유명한 검정고무신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만화의 작가님도 이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서 때문에 오랜 기간 법정 투쟁을 했고 본인의 권리를 잘 지키지 못했고 이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체포 연재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비슷한 시기에 연재됐던 게 뭐가 있게요? 슬램덩크. 슬램덩크 딱 요 비슷한 시기에 이번에 슬램덩크 그죠? 극장 개봉했는데 네. 어마어마한 극장 어마어마한. 개봉 숫자가 들어왔죠. 제가 알기로 일본이긴 하지만 이 슬램덩크 몰라요? 양변? 알아요. 알죠? 왜냐면 남들 다 모르는 걸 혼자 알고 남들 다 아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이 형은. 손태섭이랑 닮으셨다. 느낌이. 슬램덩크를 모르실 어. 내가. 근데 하도 그냥 멍 때리고 있어서 난 모르는 줄 알았어. 근데 제 이해 왜 드리냐면 아니, 목 때린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었어요. 슬램덩크의 원작자인 다케이코 이노우는 제가 알기로 일본 재벌이 재벌. 어, 만화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비교된다. 네. 물론 검정고무신은 그렇게까지 뭐 히트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해외로 막 팔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92년에서 2006년까지 계속 연재를 했을 정도면 이건 그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고 작가님이 돈을 많이 버셨어야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쉽게 거예요? 말씀드리면 저작권에는 이 저작권, 창작자의 권리의 원초적인 권리가 있고 2차적 그 작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2차적 저작물은 뭐냐면 원래 이 검정고무신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네. 뭐 번역을 하든 각색을 하든 이것을 애니메이션 하든 뭐 어떤 영화든 하든 뭔가 좀 편집이나 변형을 가능한 2차적 작성권인데 이거 왜냐면 케이블에서 만화 영화도 있었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화로 했다가 출판도 했다가 뭐 네, 다르게 맞아요. 좀 변형해서 다른 뭐 예를 들면 굿즈도 만들었다 이게 다 2차적 작성권이거든요. 근데 저작권을 통째로 이제 양도를 하신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출판사에게? 그러면 내가 원래 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이 작가님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배분받은 수익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딱 그 만화 그린 그것만 배분을 받으신 거지. 예를 1,000만 원? 들면 이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2차적인 사업이 많잖아요. 네. 2차적으로 이제 뭐 조금 변형해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출판사가 가져가는데 더 문제가 됐던 건 이유영 작가님이 그럼 내가 그린 캐릭터니까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른 작품을 그린 거예요. 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거죠. 내가 그린 건데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한 겁니다. 저작권 침해자로.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1억이에요. 네. 민사소송 1억을 당했고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사업화에 대한 권리까지 다 포괄적으로 양도를 했는데 이게 만화계의 고질적인 어떤 문제거든요. 네. 만화계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게 관행인데 사실 작가들은 굉장히 협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슈퍼 의뢰 위치에서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거를 양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뭐 허영만 선생님처럼 누구나 다 아는 최고의 작가가 아닐 바에야 이 잡지에 실어주는 것만으로도 처음에는 고마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아무래도 출판사한테 대해서 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작가분. 그리고 바로 그 논리 때문에 구름빵 사건에서도 구름빵, 네, 맞아. 구름빵 사건에서도 원작자가 굉장히 헐값에 저작권을 넘겼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때 그 소송까지 갔었는데 판례에서 판결 내 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약할 때, 그러니까 힘이 없고 파워가 없을 때 출판사도 위험 부담을 같이 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저한 불공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기가 없을 때 출판사도 어쨌든 이거를 혹시 잘 되지 않을 위험 부담을 안고 같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우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케이스가 결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핵심적인 어떤 근거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낙심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세상을 등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이제 관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엔 관행이 아니에요. 관행이 아니고 예전에는 출판 계약에서 특히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른바 이제 매절이라는 표현을 써서 맞아요. 아예 팔아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9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우리나라의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저작권 관련 국제 계약의 그 협약을 조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90년대 후반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작권에 관한 관념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계약한 부분까지 뭐라고 할까 비난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90년대까지는요 대한민국에 나오는 출판물들의 대부분이 불법 저작물이었어요. 그냥 맞아요. 외국 거 다 번역해서 나왔었어요. 그냥 맞아요. 내놨었어요. 저작권 개념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것까지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00년대 이후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도 메저리랑 계약을 했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때는 제가 왜냐하면 출판물 계약서를 오랫동안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판 많이 하시니까. 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이게 제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표준약관 만화 관련한 표준약관 돌아다니는 거 싹 보잖아요. 그 원작자한테 그렇게 유리한 계약서가 아니에요. 유리하진 않은데 요 얘기 잠시 우리 쉬었다 광고 듣고 다시 좀 해보죠. 3부에서. 자, 손변. 이게 좀 되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인데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 검정고무신의 제 작가분들이 출판사에게 본인의 어떤 저작에 관한 권리를 넘기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전부 양도하는 계약은 이제는 안 됩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이 부분은 공정위에서도 시정 경고를 해왔던 상황인데요. 네.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 계약서라는 거 보통 업체에서 주거든요. 출판 네. 업체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온라인 이제 서비스 그, 업체든. 네, 그걸 여쭤보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새로 만화를 그리는 작가분들이 출판사랑 계약할 때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한 줄 한 줄 읽어보셔야 된다. 업체가 주는 표준약관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도장 찍으시면 안 되고요. 저작권도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세부적인 특수한 상황들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자문을 꼭 거치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이런 협회에 자문하는 변호사, 무료로 물어볼 수 있는 변호사, 표준약관, 계약의 내용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 업체를 믿는다. 요즘 잘 나가는 업체들아 다 여기서 네. 계약한다더라. 믿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특히 네. 이 사건과 같은 경우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보통 이 한 만화가 잘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 요새는- 영화도 만들었다가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캐릭터로 뭐 상품 피규어도 냈다가 뭐 필통에도 들어가고 네. 별개 다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 분배나 이 권리 기속을 누구로 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면 지금 인지도 낮은 작가들이 저걸 자문하는 걸 알면서도 주장하기 어려운 그 업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문체부에서 나서서 표준 지금 계약서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 양도하는 조항을 없애고 그다음에 제3자랑 계약할 때도 사전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좀 볼게요. 허변. 네. 야, 요거 제목만 딱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정치 코너에서 요거 좀 다뤘는데 요거 경찰 내사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경찰이 지금 인근 CCTV 영상을 확보를 했고요. 경북경찰청에서 강력범죄 수사대 5개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14일에 CCTV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묘소 일대 주변 도로를 오간 그 차량 번호를 지금 조회 중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문제는 지금 이렇게 구멍 파고 뭐 돌 묶고 한 게 언젠지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길게는 1년 전 지금 CCTV 영상 복원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탐침봉 이런 거 동원 다 해서 주변 땅 찔러보는 방식으로 수색을 했는데 유의미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못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봉분 아래쪽 4개 구멍을 파고 2개의 돌이 발견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생명 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하나는 생명기가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돌은 생명하고 그 나머지 한 글자가 지금 판독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지금 감정한다. 지금 요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저희 신사분 시대는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요거 정치 코너에서 요 얘기 다룰 때 저도 그냥 한 말씀 드렸거든요. 또 한 번 드리면 이재명 대표 싫을 수도 있죠. 반대할 수도 있죠. 그거 안 찍으면 됩니다. 안 찍으면 맞아요. 되잖아. 뭐 이렇게 조상 묘까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 또 그때는 말씀드린 반대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 법무장관 뭐 피규어 넣고 화살 쏜 거 있잖아요. 역시 싫으면 안 찍으면 됩니다. 안 찍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반대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아 이게 저 이거 주술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그렇다는 거죠. 아니 싫으면 선거 때도 안 찍으면 되지. 1번 찍기 싫으면 2번 찍든 3, 4, 5번 찍든지 뭐 2번 찍기 싫으면 1, 3, 4, 5 찍지 뭐 안 찍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그만큼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하느라 힘들었겠지만 네. 대한민국 정치가 맞아요. 너무 서로에 대해 정말 미워할 정도로까지 돼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너무 거죠. 상대를 악으로 만들고 근데 적대시 되니 하고 이상한 같은 징후의 경우- 정치가 너무 일반화됐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치적 의사표시조차도 아닌 거예요. 아. 근데 오로지 미움이 극에 달아서 이렇게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하다못해 이게 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뭐 광장에서 대통령한테 화살 쏘고 이런 건 다른 사람들이라도 이게 잘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만 네. 정치적 의사표시라도 될 수 있어요. 이거 분묘에다가 이게 돌 파묻고 이게 한 거는 네. 훼손도 아니잖아. 아. 차라리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훼손을 했으면 네. 나 이렇게 이 사람 싫어해 이거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표시가 안 된다. 네. 자 그러면 분묘 발굴죄는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 얘기 물어보려고 예. 했어. 무슨 죄야 이거? 분묘 발굴죄라는 걸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분묘 발굴죄? 분묘 훼손이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징역 5년 이하의 벌금도 없는 중범죄로 이 처벌을 합니다. 벌금 없으면 일단 중범죄로.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2019년도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어요. 네? 이건 너무 심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묘 발굴죄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봉분을 많이 쓰니까 네. 요새는 또 화장 많이 하시지만 남의 봉분 파헤치면 분묘 발굴죄인 거죠. 예전에는 그렇기도 했고 지금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도굴? 아니 독이 아니서 도굴도 있었고 실제로 그 집안 싸움이 나면 남의 집 무덤에 쏘는 일이 정말 묘소에 쏘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게 일반적인 복수 사적 복수의 대표적인 사례가 분묘훼손이었어요. 정말요? 예. 야, 진짜 가족은 건드리지 말잔데. 그- 돌아가신 그러니까. 분들 예전에 우리가 특히 조상 숭배하는 게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부모님 할아버님 묘소 파헤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하는데 그쵸. 거꾸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음. 분묘 단순히 묘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관까지 파헤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 이 굉장히 경건한 장소가 맞고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관념이 우리에겐 있다라고 합헌이라고 봤어요. 무속 신앙도 많이 믿으니까 조상묘가 훼손되면 자손들한테 뭔가 해를 그거 끼친다. 손 뭐 이런 변호사님 느낌도 무속이 있고. 아니라니까요. 네, 무속이 아까 아니에요. 전통적인 예. 어떤 간습적인 생각에도 또 묘지 그 선정하는데도 굉장히들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형량이 벌금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도굴 목적보다는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분묘기증권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처벌을 감수하고 그냥 통째로 옮기는 나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목적과 그쪽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몰래 옮기는 건데 당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죠. 그냥 남의 봉분을 파헤쳐버리는구나. 개발해야 분노하죠. 되니까. 네, 동의를 못 받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행방불명된 그 자손들이 확인 안 되는 분묘도 좀 있고요. 저기 허변에서 요거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정치인들 분묘 파헤쳐서 처벌받은 분이 꽤 있네요. 그게 이제 여담이긴 한데 지금 일단 소개부터 해드리면 풍수 테러 이런 표현도 지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일부가 방화로 탔어요. 이 7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의 인분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죠. 예. 60대 남성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받았고 예. 또 박원순 전 시장 묘를 야전사부로 파낸 20대 남성 정신질환이 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받았고 뭐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97년에 대선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99년에 조상묘 7기에서 쇠막대기가 발견됐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뭐 그거 말고도 박정희 야. 전 대통령 묘비 훼손하고 뭐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 당시에 조상묘 분분의 인분 투척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정치라는 게 워낙 또 힘들고 길이 멀고 험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약간 그 무속 이런 거에 기대는 무속 말고 뭐라고 해야죠? 약간 이 전보고 이런 풍수질이나 그렇죠. 이런 거 꽤 있어요 정치인들. 그런 거에 기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한 정치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분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는데 옆에 이렇게 화려한 무당 복색을 한 여자분과 함께 오신 거예요. 나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예. 근데 제가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네. 나중에 봤더니 책까지 쓴 자기가 뭔가 혼을 볼 수 있다는 책까지 쓴 유명한 되게 무속인? 무속인이셨던 그럼 몇 번 거예요. 없는데 그 책 쓴 그런 책 쓴. 변호사님 혼은 어떠신가요? 저한테는 영이 깨끗하다 해주셨어요. 도를 아십니까? 꼭 영이 깨끗하니까 대화돼요. 20대였거든요. 아 20대 20대. 야.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정치인들이 풍수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죠. 많죠. 맞아요. 네. 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 진규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뭐예요? 사라진 산모가 며칠 뒤에 돌아왔는데 엄마는 누구냐? 이건 뭐야? 이거 많이 뉴스에서 보시고 되게 황당한 사건이긴 한데요. 네. 지난 1일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엄마가 낳았죠. 제왕절개 출산했는데 급한 일이 있다면서 5일 뒤에 아이를 병원에 맡겨두고 먼저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서 나가도 됩니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엄마가 이제 아이를 찾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낳은 엄마, 병원에서 입원해서 제왕절개 수술까지 받은 엄마와 아무리 봐도 너무 다른 여성이 나타나서 제가 엄마예요 하면서 아이를 찾으러 가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처음에 아이를 낳았던 그 산모가 뭐 체형이 이런 게 좀 눈에 튀는 편이어서 저 간호실에 있던 간호사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이건 아니다. 근데 더 이 과정에서 황당했던 건 나중에 찾으러 온 엄마 있잖아요. 그 엄마가 아니 내 기록지 보라고 신분지 보라고 보니까 실제 이 입원 기록에 남아있는 병원의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찾으러 온 그 여성이 맞았고 그 여성의 이름으로 출생신고도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낳은 여성이랑 그 아기 엄마로 기록이 된 여성이 다른 상황이에요. 이건 뭐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누가 친모는 누군 거예요? 이건 뭐? 친모는 법적으로도 출산한 산모가 맞죠. 근데 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친모는 어디 간지 몰라요? 친모도 나왔어요. 어디 있는지 둘이 알아요. 이제 지인 관계인데 키우는 건 어찌됐든 생모가 아닌 다른 나중에 온 지인이 키우겠다고 했다는데 가게 약간 대리모 의심되는 건가? 약간 그 요즘에 우리 SBS 하는 모험 택시 2에 보면 그런 뭐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강취해가지고 입양시켜서 뭐 부동산 청약받고 뭐 이런 스토리도 나와요. 근데 어떤 경위로 아이를 내가 낳지 않았는데 데리고 갔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되지만 뭐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뭐 그냥 선의로 키워준다고 할 수도 있고 대리모 계약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좀처럼 이런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혹시 범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왜냐면 아이를 돈 주고 팔면 형사처벌 되잖아요. 그죠.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상대로 일단 적용은 뭐지? 현재로서는 입건은 했어요. 아동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입건을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나타나서 뒤늦게 병원비를 본인이 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아기를 출생신고까지 한 사람은 아동 매매로 입건은 했고, 그다음에 실제 아기를 낳은 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출산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조사를 하기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원한 것 자체가 건강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게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를 한다고 했고. 두 사람 얘기는 그래요.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아기를 낳아도 키울 수 없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럼 맡아서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까지 거쳐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렇다 거죠. 하더라도 그러면 친모가 찾아가서 네. 절차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출생 신고하고 입양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그게 이제 절차를 복잡하다고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뭔가 그냥 매매를 했을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좀 다사다난한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거 좀 몇 개 좀 얘기 좀 나눠보죠. 손변, 요건 뭐예요? 군수님이 청첩장 1,300명 돌렸어요? 결혼할 때 청첩장 누구한테 보내지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네. 이 군수님은 이제 아들 장남이 결혼하니까 이제 1,300명에게 이제 청첩장을 보낸 겁니다. 근데 굉장히 지방이네. 멀어요, 네. 서울에서. 근데 또 이제 결혼식은 서울 호텔 비싸죠. 이 청첩장이니까 이제 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청첩장 주면 돈 안 내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경조사 통지 제한 규정이 있어요. 직무 관련자에게는 알리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1,300명에게 보낸 이 범위가 이 공무원 행동 강령에 적합한 행위였느냐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허변 보시기에는 이게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나요? 이거는 누구한테 보내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의적으로는 참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네. 저 같으면 이런 직위에 있으면은 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직위에 있는 동안은 좀 조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보통은 자리에 있는 동안에 꼭 시집장가 보내더라고요. 아, 억지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양변 같은 거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안 보냈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리고 저 이런 자리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네. 알겠습니다. 요거 말고 요거 하나 더 볼까요? 이거 화로가 떼주고 한 사건이 있었네. 이건 뭐예요? 친구야? 남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저께 일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전통시장에 한 남성이 나타나서
횟집들이 쭈루룩 있는데 거기 문을 닫았는데 거기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수십 곳에. 그럼 화로 수족관의 이 화로들이 다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좀 황당한 사건이 된 거죠. 이거 누가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일단은 재물손괴죄로 입건이 됐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구체적인 뭐 범행의 동기나 이런 것들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재물손괴 이거 업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입건될 걸로 보이고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먹기 위한 식용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양식업자들이 집회하다가 화로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이걸 고발을 한 사건, 동물학대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이 화로 사건 때도 있었고 그 어디였죠? 강원도 쪽에 그 산천어 축제하는 걸로 네. 그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이걸 또 이제 학대에 기억나요. 해당한다고 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이 달라요. 이제 화로 수입 일본산 화로 수입 반대 시위였거든요.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동물보호협회 분들은 아무리 식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동물학대에 해당 안 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게 식용이라면 뭐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치는 경우는 학대가 안 된다고 하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아, 식욕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동물학대 대상이 안 되는구나. 그렇겠지. 예, 근데 그 취지가 뭐 먹으려면 이게 해쳐야 되니까 그것까지 학대가 안 된다라고 한 거지. 이거는 먹는 것과 상관없는 이유로 죽인 거는 학대가 맞다라는 주장을 협회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도 해 우리가 같은 생물이라도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이제 그 어떤 대형 마트에서 뭐 참치였나요? 이렇게 해치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소나 돼지나 이런 걸 해치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끔찍하다고 생각할 텐데 사람들이 왜 그 공감을 할 때 또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쉽게 한대요. 근데 이 어른은 사람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사실 고통으로 따지면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공감을 그렇지. 못 한다라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잖아요. 맞아. 얼굴도 그러니까.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동물보호협회 쪽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렵네요. 어렵다. 네, 이분들의 네. 그 시위 목적은 또 일견 또그 이해가죠. 공적 예. 목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SBS 디지털국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3,229명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동물의 학대 맞다가 53%, 동물학대 아니다가 47%. 오차범위 아마 내일 것 같습니다. 네. 야, 마지막 소식 좀 짧게 보죠. 허변, 요거 넷플릭스 저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 2에서 보면 시즌 1에 나왔던 얘기구나. 동훈이가 학교 폭력 때문에 자퇴한다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막 애 때리잖아요. 네. 동훈이한테. 난 그거 보고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정말 생각했는데. 충격적으로 때렸죠. 네, 이거 보고 트라우마 오신 분들 꽤 있다면서요? 옛날 기억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그 1번이었던 키 순서대로 하잖아요. 정말 체구가 작은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선생님한테 맞아서 앞에서 맞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넷플릭스 이거 더글로리 보면서 그거 떠올랐거든요.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게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올라온 게 제목이 그거예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 폭력 20년 전 일인데 처벌 가능하냐. 자기가 2004년 중학생 때 일이니까 지금 30대 초중반 여성인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근데 발명실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 이제 담당 교사가 차고 있던 시계를 이렇게 풀더니 무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이 작성자의 얼굴, 머리 가격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애가 쓰러지면 일으켜서 또 때리고 또 쓰러지면 또 일으켜서 때리고 그런데 자기는 혹시 보복당할까 봐 또 학교를 계속 다니면 2차 피해가 생길까 봐 신고도 못했는데 이 트라우마에 벗어날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했고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처벌은 안 되죠. 안 된다보다 쉽지 않죠. 공소시효가 그죠? 지났고요. 오픈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 은혜 같은 선생님 찾으려고 학교에 수소문하면 선생님들 개인정보 절대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걔 중에는 보복하려고 찾아간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진짜로? 왜냐하면 옛날에 정말 두 분은 많이 맞을 때 학교 다니시지 않았어요? 뭐 그렇죠, 저희 때는. 네. 그리고 이제 다
그 공통적인 댓글이 촌지 때문에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 붕괴하더라고요. 내가 반장인데 엄마가 뭘 안 가져오니까 맞았다. 뭘 가져다 줬더니 안 때리더라.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들의 비리였을 텐데 네. 그 어렸을 때 그 부정의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준비된 사건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주일에 귀를 씻는 시간,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 세상 우리나라에서 양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시간,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자, possible 양전. de faire 예. des alertes. 오늘은 무슨 그림인데요? 오늘- 이거 이전까지 소개해줬던 그림이랑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느낌이? 김태현 변호사님이 저랑 이제 1년 넘게 이걸 하면서요. 네. 그림 보시는 분들이 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시자마자 이거 무섭다. 네. 뭐 이렇게 근데 결이 좀 다르네. 오. 예. 제가 책 2권 한 3권 정도 제가 좀 써드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그림은 이제 악마인 겁니다. 네. 미하일 브루베리라고 하는 그 러시아 화가인데 악마 시리즈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남성인지 여성인지 애매해 보이는 그런 존재가 예. 언덕에 앉아 있는데 바지는 푸른색이고 굉장히 고뇌에 가득 차 있는 표정으로 해가 뜨는 건지 지는 건지 모를 한쪽을 향해서 보고 있고요. 여기가 악마예요? 예, 뒤에는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는 그런 장면인데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죠. 미하일 브루베리라는 화가가 그린 악마 시리즈 중에서도 뭐 아마 제일 유명한 그림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당시에 러시아 시인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그림이라고 해요. 오늘 뭐 JMS도 많이 다뤘고 또 뭐 우리가 악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적 존재들에 관한 얘기도 했었는데 이 악마 그림은 어떤 얘기냐면 이 악마가 그 시 속에서 한 사람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다가가는데 여성은 되게 무서워했죠, 당연히. 근데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그 악마는 이 여성을 사랑했던 걸로 그렇게 시에는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 여성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악마와 인간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악마가 악마잖아요. 일반 사람은 아니고 난 이 여성의 영혼이라도 내 옆에 데리고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성의 영혼을 구제해서 하늘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악마가 너무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따라가겠다. 악마로서는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천사가 꺼져. 넌 악마잖아. 그렇죠. 천국에 어떻게 갈까? 그래서 이 악마가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낸 후에 혼자 저렇게 앉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지 고뇌하고 있는 그런 악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걸 악마를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예. 악마치고는 좀 너무 약간 연민이가 예, 약간 선하게 생겼어. 로맨티스트. 그러니까 그 이전의 악마와는 다른 모습의 악마인데 저는 뭐 제가 종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문학적이나 철학적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뭐 중요한 원리라고 보는 교리라고 보는 게 사람은 완전해지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코 사람이 완전 무결한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기독교 핵심 교리라고 저는 보는데 이 뭐 제이미스를 비롯해서 잘못된 어떤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거를 거부하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세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다. 그리고 이 악마의 교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악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여자를 감히 사랑할 수 있다, 같이 지낼 수 있다라는 게 결국 그런 구렁텅이에 빠뜨린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도 그렇고 스스로가 자기가 완벽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건 거짓입니다. 이 악마의 고뇌를 좀 제대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JMS 김기순 이재록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그건 잘못된 존재라는 거죠. 저분들은 신적인 존재야. 완전 무결한 사람. 교수님은 이거 다 네, 거짓말이라는 그 거잖아. 순간부터 이건 이건 아니다. 거기서부터 깨달으셔야 된다. 물론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그루밍 단계를 거쳐서 쉽게 깨닫기는 어렵지만 그런 걸 좀 잊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살롱드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신삼변 시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변, 허변, 손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